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주현입니다. 지난주에 이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8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우세했는데요. 다소 시장 예상보다는 빠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저는 7월 달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이래봐도 언년에 잘 나가는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아직은 제가 죽지 않았나봐요. 하여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글쎄요, 이번 한 번의 금리 인하만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번에 금리 인하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아직은 정책 효과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연내 내지는 내년도 초까지 추가적으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정리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추가적으로 영상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 금융시장 보면 전체적으로 주식은 뭐 국내적으로 약간 혼조세, 채권 시장은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강세, 뭐 외환 시장은 보합,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은 다소의 약세, 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뭐 금융시장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제 통화정책의 변화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7월 말에 그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가 그건 좀 과한 것 같다, 25bp 정도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최근에 시장의 기대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제 가파른 상세를 보여왔고요. 지금 차트로 보시면 이게 지금 뭐 다우지수고 나스닥이고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살짝 뭐 내려와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강세의 흐름에 좀 있고요. 50bp 인하라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시장을 강세로 이끌었다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다소 미국 주식시장도 이제는 고점 부근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조금 뭐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주초에 발표됐던 중국의 2분기 GDP가 이제 6.2% 나와가지고 예상치인 6.3보다는 다소 조금 이제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 약세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소폭 강세, 뭐 코스닥은 약세가 좀 이어졌는데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기대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 후반에는 국내 증시도 다소 조금 탄력을 받기는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는 형태였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한번 한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압력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는 좀 여전히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은 뭐 미국 연준이 7월 말에 50bp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는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뭐 추가적인 인하가 뭐 진행될 거다. 뭐 이러면서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세가 다시 나타났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저점 대비로는 반등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1.93까지 갔다가 한때 2.15까지 갔으니까 저점 대비 거의 20bp 정도 금리가 상승했다가 다시 좀 되돌아오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제 국내에서 깜짝 금리 인하가 있다 보니까
뭐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 거의 10bp 내외로 금리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채권시장의 경우에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는데 국고채 3년 금리는 보시면 지금 1.328이에요.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하돼서 1.25까지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이미 또 국내 채권시장은 하고 있고요. 국고채 10년까지도 1.5를 밑돌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전 만기에 걸쳐서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환시장은 뭐 큰 변화 없는 보합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7월 말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연준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ECB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들 너도 금리 인하 나도 금리 인하 하면 어느 누구도 통화 가치가 크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전 세계는 지금 통화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른바 이제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국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그래서 조금 뭐 비난을 했죠. 사실 트럼프가 할 입장은 아닌데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뭐 ECB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 결국은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는데 우리 연준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또 다시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하여튼 결국은 뭐 현재 글로벌리 각각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다소 경기에 부양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된 게 맞아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도 그 일환으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원자재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미군이 이란의 저기 뭐죠? 드론 갑자기 드론이란 말 생각이 나서 미국이 이란에 드론을 격추를 했어요. 뭐 호르무즈 해협 뭐 그쪽 부근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원유 재고 늘어나는 게 더 빨라서 유가가 지금 다시 55불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출시하려고 하다가 지금 트럼프도 상당히 비난하고 그 다음에 연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하원에서 뭐 기업 규모 시가총액 뭐 얼마 이상의 IT 대형 기업들은 이런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이제 기존의 제도권 내지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아직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향후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이제 제도권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회도 밝히는 뭐 그런 시간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지난주 간단하게 금융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또 이벤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역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통화정책인데요. 다음 주 25일날 목요일날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7월 말에 있는 미국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도 굳이 8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에 금리를 내린 거거든요. ECB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또 물가도 다시 뭐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통화정책을 더 완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유럽의 정책금리는 뭐 예치금리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지급 준비금익은 그 이외의 것이든 무조건 마이너스 0.4% 매기고 있습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유럽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니네 웬만하면 우리 중앙은행에 돈 다시 맡기지 마. 그럼 우리 마이너스 0.4%를 물릴 거야. 즉 수수료를 니네가 내야 돼. 그거 싫으면 다시 우리에게 자금 맡기지 말고 민간에게 대출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의 어떤 역할을 하라라고 이제 자꾸 푸시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시중은행들이 보기에는 마땅한 대출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은 남아 돌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은행에 다시 마이너스 0.4%라고 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울면서도 맡기고 있고,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유럽 국채를 사죠. 지금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0.2% 막 이러는데, 중앙은행에 맡기면은 마이너스 0.4%인데, 그나마 국채 들고 있으면 그보다는 덜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국채들이 거의 뭐 75%인가 60% 이상인가가 다 마이너스 금리인 이유가 바로 이런 중앙은행의 예치금리가 마이너스인 이유, 또 시중은행이 여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채 사는 게 낫다라는 이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예요. 근데 이제 이 금리를 지금 더 낮출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뭐 지금은 한 10bp 정도 요번 회의 아니면 뭐 다음번 회에서는 인하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실 다시 한번 글로벌리 이 통화 완화의 경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ECB가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 중요합니다.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분기가 끝나서 2분기 GDP 데이터가 나와요. 이제 미국하고 한국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한 1.5 정도 예상이 돼서 크게 뭐 예상치에서는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분기가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2분기 1.5 해도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지난주에 이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발표된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2019년도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2.5% 전망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다음번 또 수정 경제 전망 하는 게 10월이거든요. 10월 되면 또 내지는 올해 실제 성장률은 이것도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2.0이나 한 2.1 정도의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 숫자들은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안 좋은 거 그대로 적시를 했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뭐 건설 투자 뭐 이런 거 다 마이너스인데, 이제 하반기는 그래도 조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쉽게 숫자들이 올라와 주기 어렵다. 특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국내에서 투자를 할 유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롭게도 다음 주 목요일 날 기획재정부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 세제를 혜택을 주는 뭐 이런 세제 혜택 법안을 뭐 발표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 세제 혜택 얼마 준다 하더라도 투자 안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게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수가 확대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즉 경기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생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잡히기 어렵잖아요. 두 번째,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채용을 하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거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소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에서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급격한 노동비용의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설비 투자의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하반기에 지금 바뀔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설비 투자가 하반기에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올 게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른바 기저효과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플러스로 가기가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품 수출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바뀐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조금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폭이 주는 정도, 역시 플러스 증가율이 만만치는 않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 물동량이 좀 늘어나기 어렵고요. 이제 변수는 최근에 이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지금 수출을 규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D램 낸드 가격 반등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은 줄어드는데 수출 단가가 늘어가지고 뭐 살짝 수출 증가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채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단가가 올라가면. 하여튼 그런데 역시 이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한은 총재가 지난주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에는 추경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말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당과 야당이 뭐 긴급 뭐 임시국회를 뭐 열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추경에 동의를 하지 못했죠. 뭐 서로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여당은 야당이 목리를 부린다 하고 야당은 이 추경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 금액이나 이런 것들 항목이 너무 이렇게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역시 이제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추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세부 항목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추경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처가 불분명하건 금액이 막 뭐 과대됐건 이걸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지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지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금리 인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책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을 펴므로 인해서 민간 주체들이 정부가 뭐라도 하는구나 라는 어떤 심리들을 바꿔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추경의 항목이나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지금은 추경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이 2.2% 성장도 지금 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앞서 인트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25bp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냐?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해서 다시 기준금리의 차이가 100bp로 지금 벌어졌죠. 하지만 미국이 7월 말에 금리를 인하할 거고 연내 추가로 더 금리를 인하할 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한 번 해서는 별로 효과를 못 낼 거이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하는 모습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빠르면 뭐 11월, 10월이나 11월, 뭐 늦으면 내년도 초 정도. 지금 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역시 이제 제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면 또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걸로 생각이 돼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우려했던 대로 다시 들썩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서울 강남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보시면 지금 4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은 총재도 금리 인하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에 미시적인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혹자들은 야, 이거 한국은행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금리 내려가지고 부동산 시장 자극해놓고 자기는 나몰라라 하고 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변명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한국은행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국은행의 저격수라는 별명이 한때 있었을 정도로 한국은행의 정책과 이 시장 전망, 경제 전망을 매우 신뢰하지 않고 조금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국은행이 마치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에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학의 원칙 중에 보면 팀버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경제학자인 얀 팀버겐이 주장한 건데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정책 목표의 수만큼 정책 수단이 확보되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책의 목표가 N개라면 수단도 N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을 보세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사실상 기준금리 정책이라는 수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행에게 요구하는 거는 기준금리라는 수단 하나 가지고 너는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너는 경기도 회복시켜야 되고, 너는 부동산 시장까지 잡아야 되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갖다 놔도 내가 칼이 하나인데 한 명이 정말 상대할 수 있지, 어떻게 칼 하나로 세 명과 맞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법을 한번 찾아보면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은행의 제1의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 2항이 통화시중 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즉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또 하나는 금융 안정인데, 비교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물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이 두 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리 정책 하나로만.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거는 지금 올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가 얼마냐면, 성장률은 2.2%지만 물가 전망치는 0.7%까지 떨어뜨렸어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체감 물가하고 괴리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2%인데 0.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목표를 지금 달성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통화 확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의 부족 경우, 그거는 한국은행이 다 못 챙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책의 수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미시정책이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더 하든 뭐 대출을 좀 더 옥죄든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게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불가항력적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답답해요. 뭐 기준금리가 우여곡절 끝에 뭐 다소 시장 예상보다는 한 달 정도 일찍 되긴 했는데, 이 25bp 금리 인하한 거 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경기 하강 추세,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즉 저물가 압력, 이거 바꿔놓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게, 빨리 추경안이 통과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공조를 하거나, 그게 만약에 시차가 늦어지고 그런다면 결국은 한국은행은 다시 한번 또 금리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도 하고 금리나도 한번 더 하고 뭐 이렇게 가야 그나마 이른바 이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약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른 미시적인 대책들이 함께 나와줘야 돼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경기 둔화되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근데 그러면 또 실업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게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뭐를 먼저 챙길 거냐, 뭐를 포기할 거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간의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라던가 금융 안정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 수준, 균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뒷받침되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주식시장도 반등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계속 또 채권시장 위주의 강세가 되는,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에 추경이 추가로 통과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하방은 조금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본의 아니게 요즘에 방송 찍다가 자꾸 흥분을 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이대로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이래도 되나 상당히 걱정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는 공통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쓴소리는 감사한데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